서장,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혁명. 장갑차가 도로를 막았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TV에서 낯선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세계 어디서든 어느 시대이든 이런 밤이 오면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한민국 시민들이 손에 든 건 화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응원봉이었습니다. BTS의 아미밤, 아이브의 클로버, 에스파의 마이크. 형형색색의 빛이 국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군가는 핫팩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키세스 초콜릿을 옆 사람과 나눴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 4시 30분,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총 한 발도 주먹 한 번도 없이 전 세계가 이 장면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매번 폭력 대신 연대로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피로 쓴 민주주의 4.19 혁명.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은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고 개표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은 총을 쐈습니다. 18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17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주열. 그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을 때 온 나라가 울었고 온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맞선 그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모든 세대는 그 뿌리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제2장 넥타이를 메고 나온 사람들. 6월 항쟁. 1987년 여름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원들이 양복 차림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엔 도시락 대신 구호가 담긴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넥타이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선 이 항쟁은 더 이상 학생만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의사, 회사원, 상인, 주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34개 도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그해 6월 29일, 정권은 무릎을 꿇었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헌법에 새겨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특별한 누군가가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평범한 사람들이 지킨 것이었습니다. 제3장 금반지를 내놓은 나라. IMF 금 모으기 운동. 1997년 겨울 대한민국에 곡간이 바닥났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때 전국 곳곳에 긴 금 모으기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의 돌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힘들게 딴 메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오래된 금팔찌를 조용히 봉투에 담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3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나라를 구하다니, 이것은 경제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8월 구제금융받았던 전액을 상환했는데 원래 예정보다 3년 빨리 상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 중에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제4장 수백만이 하나가 된 광장.
2002년 월드컵. 2002년 6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붉은 물결이 넘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응원했습니다. 함께 소리쳤고 함께 손을 잡았고 이기면 함께 기뻐했고 지면 함께 울었습니다. 승리했을 때도 패배했을 때도 거리는 축제였고 질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앉았던 자리 주변을 말끔히 치우고 돌아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인 광장에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진짜야. 수백만 명이 모인 게 맞아.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오래 남은 건 그 광장에서 느꼈던 온기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여름이었습니다. 제5장 123만 개의 손 태안기름 유출 사고.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충돌했습니다. 원유 1만 2천 톤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검은 기름이 해안선을 뒤덮었습니다. 굴, 낙지, 고기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민 가족은 바닷가에 주저앉아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그들을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수십 년은 걸린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단체가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각자 고무장갑을 챙겨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대학생, 노인, 군인, 스님, 외국인들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기름을 닦았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면서 기름을 닦았습니다. 수백만 국민의 노력으로 태안바다는 다시 푸른빛을 찾았습니다. 세계재난복구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국제학계는 지금도 이 사건을 시민 자발성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제6장 촛불이 헌법을 지켰다. 촛불혁명. 2016년 가을 광화문 광장에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다음 주엔 더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주엔 더. 매주 토요일 겨울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누적 참가 인원 1,700여만 명.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이토록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 집회가 끝나면 쓰레기를 줍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모, 할머니, 중학생까지 모두 동참했습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시민들은 싸웠지만 무언가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지만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헌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질서 안에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민이 헌법을 직접 지키고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제7장 빛의 혁명. 다시 그 겨울밤. 그리고 다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전파를 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퇴근길의 20대, 아이를 재우고 나온 부모들, 장갑차 앞에 선 그들의 손에는 응원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빛이 흔들렸습니다. 군인들이 국회 문을 막아섰습니다. 시민들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추운 새벽 한 시민이 군인에게 말없이 핫팩을 건넸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편의점에서 사서 온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누군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은 그 옆에서 따라 불렀습니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시민 참여 등에 기반해 평화적으로 헌법 질서를 복구했습니다. 복구하는 과정에 폭력은 하나도 없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모든 국민이 연대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에필로그. 노벨 평화상이 찾고 있는 사람, 단체. 노벨 평화상은 해마다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인류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는가? 누가 인류에게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가?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반복해서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1960년에도, 1987년에도, 1997년에도, 2016년에도, 그리고 2024년에도 그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는 싸우되 파괴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항하되 증오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함으로써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닙니다. 한 단체의 조직력도 아닙니다. 한 정치인의 결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도 직함도 없는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위기의 순간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2026년 노벨 평화상은 대통령도 운동 지도자도 어떤 단체도 아닌 대한민국 시민 전체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검증된 가장 아름다운 답이 거기 있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60년 4.19 혁명에서부터 2024년 빛의 혁명까지 우리 사회가 겪었던 야만을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효성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4편을 모은 오디오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꼭지. 술 잘 먹는 효자와 술 못 먹는 불효자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술을 잘 먹는 사람과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술 잘 먹는 사람은 효자라고 소문이 나고 술 못 먹는 사람은 불효자라고 소문이 났다. 술 잘 먹는 사람은 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어머니 드린다고 좋은 반찬을 사곤 하였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술은 좀 많이 먹지만 자기 어머니 드린다고 맛있는 반찬을 꼭 사는 걸 보면 참 효자야. 하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술 못 먹는 사람이 돈이 있어도 반찬 꾸러미 하나 사서 집에 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므로 천하의 고약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술 잘 먹는 사람이 좋은 반찬 한 꾸러미를 사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자 이 사람은 야, 이거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샀는데 집에 가져갈 것 없이 여기서 볶아 먹자. 하고는 다 먹어버리고 집에는 빈손으로 갔다. 술 못 먹는 사람은 해가 지고 장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을 사서는 안주머니에 넣어서 집으로 가곤 하였다. 집에 가서는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어머니 혼자 쓸쓸하게 계신 방에 들어가서 장에서 사온 것을 꺼내어 어머니께 드렸다. 그는 이렇게 소문나지 않게 효자 노릇을 하였다. 두 번째 꼭지. 떼약볕에서 글을 읽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붓장수가 붓을 짊어지고 현풍곽씨가 모여 사는 동네에 들어갔다. 그 마을에는 서당이 있어 아이들이 툇마루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자그마한 소년 하나가 햇볕이 뜨거운 떼약볕에 앉아서 땀 흘리며 글을 읽고 있었다. 아니, 저 아이는 왜 시원한 마루 위에서 글을 읽지 않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마당에 앉아 땀을 흘리며 글을 읽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며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얘야, 내 성이 무엇이냐? 네, 이 앞마을에 사는 곽가입니다. 몇 살이냐? 7살입니다. 너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시원한 마루에서 글을 읽지 않고 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책을 읽고 있느냐? 우리 집 형편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남의 집에 가서 폰파리를 하여 저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가 남의 집에 가서 땀을 줄줄 흘리시며 일하여 받은 돈으로 저에게 책과 붓과 먹과 종이를 사주십니다. 아버지는 떼약볕에서 논을 메고 밭을 메며 땀 흘리시는데 저는 시원한 데 앉아서 글을 읽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려고 떼약볕에서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붓장수는 그 아이의 갸륵한 마음을 칭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좋은 붓을 선물로 주었다. 그 아이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꼭지. 효자상을 타려다가 곤장 맞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 평복을 입고 대궐을 나와 밀행하였다. 지금은 대통령 사진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어서 대통령의 얼굴을 다 알지만 그때는 사진도 없었으므로 비밀리에 순행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동지섣달에 임금님이 지방을 순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냇가에 얼음을 깨더니 발을 벗고서 물로 들어갔다. 이상하게 생각한 임금님이 물었다. 당신 얼음을 깨고 들어가 무엇 하는 거요? 어머님이 물고기를 잡숫고 싶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장어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옷을 걷어 올리고 맨발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다. 어머니를 모시려고 그러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임금님은 그 사람의 집을 물어서 알아두고 다른 곳을 다녀본 뒤에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 가서 보니 그의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분이었다. 그 사람은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지져서는 어머니의 숟갈에 떠놓아드리면서 잡수시라고 하였다. 이를 본 임금님은 그 사람의 지극한 효성에 크게 감동했다. 임금님은 대궐로 돌아와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게 하였다. 그의 이웃에 불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한 사람 살았는데 효자상을 타고 싶어 했다. 그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물었다. 자네 어떻게 효자상을 탔나? 그건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얼음을 깨고 물고기 잡는데 지나가는 양반이 보고서 뭐 하냐고 묻기에 어머님이 물고기를 잡숫고 싶다고 해서 잡으러 나왔습니다. 하였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녁 때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물고기를 졸여서 어머니께 드리는 것까지 보시고 가셨어. 아마 그 양반이 효자상을 내린 것일 거야. 그래? 나도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겠다. 그 이웃 사람이 냇가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있는데 그때 마침 임금님이 또 순행을 나오셨다. 임금님은 먼저 사람처럼 얼음을 깨는 것을 보고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 이웃 사람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잡숫고 싶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서 집으로 갈 때 임금님이 따라가 보았다. 가서 보니 그 사람의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 숟갈에 물고기를 올려드리니 그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어떤 일이냐? 그전에는 고기를 사다 먹으면 뼈만 주고 살은 안 주더니 오늘은 별일이로구나.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대궐로 돌아와 그 고을 원님에게 연락하여 그 사람에게 벌을 주라고 하였다. 효자상을 타려던 그 사람은 원님한테 불려가서는 곤장을 엄청 맞았다.
네 번째 꼭지. 친아들과 수양아들의 효성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재산이 넉넉하였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자 재산이 별로 필요가 없겠다고 여겼다. 그래서 새 아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였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물려줄 터이니 잘 지키며 살도록 하라. 고한 뒤에 300석지기 논밭을 아들 삼형제에게 100석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고 나니 정작 노인자기에 용돈조차 없었다. 자식들이 아버지, 용돈 쓰시오. 하고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입을 싹 닫고는 한 아들도 용돈을 주지 않았다. 큰아들의 집에 몇 해 있어도 아들이나 며느리나 아버지한테 하는 짓이 아주 무관심하였다. 가만히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이놈이 이렇구나. 이제 큰 자식한테 그만 있고 둘째네 집에 가 있어야겠다. 하고 둘째 자식한테 갔다. 다 같이 나누어 주었으니 거기는 괜찮겠지 싶었다. 둘째에게 가니 가던 날은 잘해주었다. 술에 진수성찬에 대접이 훌륭했다. 며칠 지났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디를 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몇 달이나 계시겠는가 며칠이지. 그러니 계실 동안 잘 봉양하오.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하니 화가 났다. 이 녀석은 며칠 만에 내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이놈도 이렇구나. 내가 갈 것으로 여기는데 여기 오래 있으면 되겠는가? 막내한테 가봐야겠다. 노인이 보따리를 들고 나서니 둘째 아들이 말했다. 아버님, 어딜 가시려고 그러세요? 셋째 놈에게 가서 쉬련다.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둘째는 빈말로라도 더 있으란 말은 하지 않았다. 좀 생각이 있는 자식 같으면 아버님 어디 가면 별 수 있어요? 제 집에 계시지요. 자식 낳아서 좋다는 게 뭡니까? 큰형님한테 가서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좋지만 저한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자식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야 할 터인데 잘 가라고 하니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였다. 큰 자식이 형편없어서 둘째 자식은 좀 나을까 싶어왔건만 그놈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놈은 어떤가 하고 문 앞에 떡 들어서니 셋째와 며느리가 나와서 아이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며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래, 너희들 잘 있었느냐? 고하며 들어가 앉았는데 셋째가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거 반찬 좀 사다 해드려요. 아버님이 며칠이나 계시겠소. 오늘 내일 있다가 가실 테지. 하는 것이었다. 둘째 자식은 며칠을 얘기하는데 이놈은 아비가 하룻밤만 자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노인은 신세한탄이 절로 나왔다. 내가 괜히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구나. 내가 죽은 뒤에 상속되도록 놔둘 것을 미리 나누어 주었더니 내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이제 저놈들 밥을 얻어먹어야 하니 분해 죽겠구나. 노인은 홀로 앉아 신세한탄하다가 내가 나가서 얻어먹더라도 내 힘으로 얻어먹어야지. 아들들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생각하고는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나섰다. 정처 없이 가다가 날이 저물었으므로 노인은 불이 반짝반짝하는 큼직한 동네를 찾아갔다. 이 집으로 갈까 저 집으로 갈까 하다가 좀 넉넉한 집에 가야 마음 편히 얻어먹겠다 싶어 소슬대문에 근사한 집을 골라 찾아가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불렀다. 그러자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물었다. 누구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 지려고 하는데
어떤가? 예, 그러시죠. 좀 누추하지만 사랑으로 드시지요. 노인이 사랑마루에 올라서니까 이 청년은 안으로 들어가 영창문 잠근 것을 다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사랑에 들어가니 방석을 내어놓으며 앉으라고 하였다. 인사를 나눈 뒤에 노인이 그 주인 청년에게 물었다. 그래, 청년은 부친이 계신가?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는가? 어딜 가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거 참 딱하게 되었구먼. 그래, 몇 형제나 되는가? 예, 저 혼자이옵니다. 혼자인데 어떻게 이런 큰 집에서 살고 있나? 예, 그저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녁상이 진수성찬으로 나왔다. 집안의 규범이 기가 막히는구나. 안부인네가 이렇게 조석을 잘 차려 나올 때는 주인이 들어가서 잘 차려 내오라는 말이 먼저 있어야 했을 텐데, 나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주인은 안에 들어갈 틈도 없었는데 손님이 온 줄 알고 이렇게 차려내는 것을 보니 대단한 가정 범절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 혼자 아랫목에 누워 있는데 주인 청년이 손님 대접하느라고 사랑에 나왔다. 노인어른께서는 어디 사십니까? 아무데에 살고 있소이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긴 하지만 하도 예의범절이 발라서 아까처럼 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자제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나 혼자 몸이라오. 혼자시면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동가식 서가숙하며 얻어먹고 다니지요. 자식 없는 늙은이가 별 수 있나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실 것 없이 여기 계시지요. 거처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제 집에 계셔요. 아니 청년, 당신 집에 눌러 살면 이 늙은이를 어떡할 작정이요? 기운도 없고 무슨 소리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늙어 무용지물인데 밥이나 축내고 빨랫감만 늘릴 뿐이지. 아이고 어르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저는 아직 젊은 사람이고 노인장은 가난한 형편이니 제 집에 계시면 제가 아버지로 모시려고 그럽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아버지 소리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르신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조석 범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렵니다. 그리하여 노인은 그 청년과 부자지간에 의를 맺고 그 집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세월이 지나도 노인을 집에 들어오던 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잘 모셨다. 몇 달 후 노인이 집에 있는데 그 청년이 의관을 정제하고는 사랑방에 들러 말했다. 아버님, 오늘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려는가? 예, 가면 한 2, 3일 걸리겠습니다. 그동안 편안히 계십시오. 모든 것은 제 가솔한테 맡기고 가니 그저 안심하고 계세요. 그럼 잘 다녀오너라. 노인은 젊은이의 마음 씀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수양 아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아들이 가다가 돌아서더니 자기 아내를 불렀다. 여보, 왜 그러세요? 내가 며칠 집을 비울 텐데 사랑방 윗목을 보니까 연기가 나던데 아마 쥐가 구멍을 뚫은 모양이야. 그 구멍으로 연기가 자꾸 나면 아버님이 싫어하실 거야. 내가 바빠서 그러니 그 구멍을 좀 막아줘.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친자식도 그리 못할 텐데 우연히 만난 늙은이를 앉혀놓고서 깍듯이 대접하고 저런 부탁을 하고 가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마음 깊이 감사하였다. 이튿날 아침 설거지를 한 뒤에 며느리가 뭘 찾느라고 왔다 갔다 돌아다녔다. 이를 본 노인이 물었다. 무얼 그리 찾느냐? 호미를 광에다 걸었는데 어디 가고 없어서 찾습니다. 그건 무얼 하려고? 뭘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호미를 찾아서 삼태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었다. 뭐하러 나가느냐? 아비가 출타하면서 저한테 부탁한 일이 있어서요. 무엇을 부탁해? 저기 아버님 주무시는 방, 윗목에 쥐들이 구멍을 뚫어 놓았다며 바빠서 못 때우고 가니 저에게 그걸 때우라고 하였어요. 아비 오기 전에 얼른 때워야지요. 그때는 동지섣달 추운 때라 땅이 다 얼어 있었다. 노인은 쫓아나가서 삼태기하고 호미를 뺏었다. 그럴 것 없다. 내가 어디 가서 이 엄동설 안에 흙을 파겠느냐? 내가 파오마. 아니에요. 진흙 구덩이가 저쪽에 있는데 그 진흙을 파오면 돼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파올 테니 한 움큼 파면 되냐? 내가 갈게 뭐 있느냐? 내가 가서 파오마. 노인은 며느리의 손에서 호미와 삼태기를 뺏어서 양지 바른 진흙 구덩이를 찾아갔다. 가보니 그곳은 눈이 녹았다. 노인이 호미로 흙을 파는데 땅속이 빈 것처럼 텅텅하였다. 이상하여 계속 파보니 솥뚜껑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푸르죽죽한 것이 있어서 집어내려고 하니까 무게가 꽤 나갔다. 그래서 호미로 긁어보니 반짝반짝하는 것이 황금이었다. 노인은 다시 흙으로 덮어놓은 뒤에 흙을 조금 파서는 가지고 왔다. 노인은 며느리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여 흙을 갠 다음 개늘구로 쥐구멍을 때웠다. 그러고서 며느리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나 시키는 대로 뭐 좀 하려는가? 아버님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면 쌀을 정하게 씻어 가지고 녹음회를 지어라. 며느리는 쌀을 정하게 씻어 녹음회를 지었다. 다 짓고 난 후 말했다. 아버님, 녹음회를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고 따라오너라. 며느리가 녹음회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이고는 집을 나섰다. 어딜 가시려고요? 나 가자는 대로 가자. 노인은 며느리를 데리고 그 흙 파던 구덩이 있는 데로 가서 며느리에게 거기에 내려놓아라. 라고 하였다. 노인은 녹음회를 거기에 놓고 절을 하며 고사를 지낸 후에 며느리에게 말했다. 호미로 구덩이를 파라. 며느리가 호미를 들고 파기 시작했다. 한참 파니 솥뚜껑이 나왔다. 그걸 끄집어내고 다 파라. 며느리가 그 둘레를 빙 둘러 파고 보니 항아리가 묻혀 있었다. 항아리를 묶고 그 위에 솥뚜껑을 덮은 것이었다. 며느리가 그 항아리를 꺼내어 이고 집에 와서 방바닥에 놓고 쏟아보니 꽤 많은 양의 금이었다. 이것은 내 복이다. 내 복이 아니고 내 복이다. 그러니 잘 간수했다가 아비가 오거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넘겨주어라.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 온 뒤에 그걸 내놓으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수양아들이 노인한테 와서 인사를 드린 후에 말하였다. 그 보물은 아버님이 가져오셨으니 아버님 재산입니다. 천만에 그게 왜 내 재산이냐? 그것은 너한테로 온 복이니 그건 내가 처리해라. 수양아들은 금을 전부 팔아서 수양아버지 이름으로 논 수백 섬지기를 샀다. 노인은 수양아들 집에서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입으며 몇 년을 지냈다. 그러다 보니 친자식 생각이 간절하였다. 노인은 친자식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싫어하고 박대한 것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여태껏 잘 있을는지 의문이었다. 부모를 싫다고 한 놈들이 아무래도 재산을 잘 유지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국리 끝에 수양아들을 불렀다. 할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아버님 분부라면 무슨 말씀인들 거역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자식도 없는 늙은이가 거린 노릇을 하며
얻어먹고 다니다가 너의 집에 와서 너를 아들로 삼아 여태 호의호식하였는데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 나같이 얻어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구나. 그래서 거린 잔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니 몇 달 동안 푸짐하게 하고 싶구나.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아 푸짐하게 해서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잔치를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양 아들은 분부대로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시작하였다. 아무 골 아무개가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지 거린 잔치를 하니 모두 참석해 주시오. 하는 방문을 붙였다. 잔치를 열고 보니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다 모이는데 자기 아들 삼형제는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은 속으로 이놈들이 여전히 잘 사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잔치가 끝날 무렵이었다. 저쪽에서 거린 몇 명이 보따리를 걸머지고 오더니 둘러앉았는데 아들 같았다. 며칠가 지났으므로 자식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지도 않고 눈도 어두워 잘 보이지 않으므로 접수부를 다시 확인해 보니 자식들이 틀림없었다. 노인이 양아들을 불러 말했다. 저기 있는 거린들은 오늘 보내지 말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잘 대접하여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큼직한 행랑방 하나를 치우고 세 거린과 부인 자식들까지 그 방에서 재우고 잘 대접하였다. 수양 아들이 노인에게 물었다. 저 거린들을 특별히 하루 재우라고 하시니 무슨 연유로 그러하십니까? 그럴 일이 있으니 아무 말도 말게. 다음에 이야기하겠네. 밤이 깊어진 뒤에 노인이 양아들을 불렀다.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예,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내가 원래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하며 노인은 저간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양아들이 말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지만 자식이 하나 둘이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아드님들이 모두 아버지한테 너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도 잘못이 큽니다. 한 사람당 100석지기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걸 다 털어먹고 거린이 되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제 부모 싫다고 모시기를 꺼리는 놈들이 잘 될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그놈들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100일 잔치를 하자고 한 것이다. 잘 살 것 같으면 안 찾아올 테고 못 살면 거지가 되어 헤매다가 찾아올 줄 알고서 말이다. 참, 내 뜻과 같이 되어서 들어왔구나. 그들이 불쌍하니 하는 수 없이 여기서 먹고 자게 해야겠구나. 자식도 자식이지만 어린 손자들이 이런 겨울에 돌아다니는 걸 보니 눈물이 나는구나. 아버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지요. 부모로서 자식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수양 아들은 행랑방에서 자는 노인의 아들 삼형제를 불러들였다. 노인이 아들들을 향해 물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러나 아들 삼형제는 아버지를 얼른 알아보지 못하였다. 몰라볼 테지. 이놈들아, 잘 들어봐라. 100석지기씩 받았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너희가 날 박대하는지라 내가 집을 나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젊은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조실 부모에서 부모를 섬겨보지 못했다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집에 계시면 성의껏 봉양하겠다고 해서 수양 부모가 되어 살고 있다. 그래서 여태껏 호의호식하고 잘 살다가
너희들 생각이 나서 내가 100일 동안 거린 잔치를 했다. 내가 얻어먹고 다니던 생각을 하고 불쌍해서 이렇게 잔치를 한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놈들아, 아비도 몰라본단 말이냐? 새아들이 납작 엎드려 1000번 죽어도 죄가 남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많아 아버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사죄하였다. 이 집 주인이 착하기에 한량없다. 늙은이 얻어먹고 다니는 걸 제 부모를 삼아 이렇게 봉양하니 거린들에게 논 몇 마지기씩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니 이 주인의 처분을 바라라. 그러자 수양아들이 말했다. 아버님, 저분들은 아버님 아들 삼형제이고 저 또한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아버님의 아들이 사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토지 있는 것을 네 형제가 똑같이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안 되지. 그것은 자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재물인데 그걸 어째서 저놈들을 주느냐? 농사지어서 쌀 몇 가마씩을 줘서 먹고 살게는 할망정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된다. 아버님, 금을 판 돈으로 토지를 사서 아버님의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땅은 그대로 두고 아버님 명의로 된 땅만을 세 형님께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이러니 복을 받아 잘 사는구나.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여 노인은 또다시 아들들을 먹고 살게 해주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오전에 오디오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